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특별한 인연에 대해 사연을 신청했어요. 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던 상견례 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위한 첫 공식 만남인 상견례가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유지영입니다. 29살에 3년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죠. 제 예비 남편인 재원 씨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직장 동료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재원 씨의 부모님은 조금 먼 지방에 살고 계셔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오직 재원 씨의 이야기로만 예비 시부모님을 알고 있었죠. 상견례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항상 웃으며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그 부모님도 좋은 분들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말씀대로 재원 씨의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길 바랐어요. 드라마만 봐도 시댁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는 워낙 흔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우리는 서울 강남의 조용한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제 부모님과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으셨고 아빠도 드물게 정장을 입으셨죠. 두 분 모두 딸의 중요한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엄마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도 말은 안 하셨지만 저만큼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재원 씨가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재원 씨는 긴장한 듯 살짝 굳은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재원 씨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재원 씨의 어머니, 제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우리 테이블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 모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김미란 씨? 맞으시죠?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가 서서히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숙자 씨? 정말 당신이 맞나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원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테이블 앞에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재원 씨의 아버지도 뒤따라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재원 씨, 그리고 저희 아빠까지 모두 깜짝 놀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재원 씨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그러나 두 분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원 씨의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는 황급히 일어나 재원 씨의 어머니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희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재원 씨의 어머니는 일어나자마자 저희 엄마의 손을 꼭 잡았고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재원 씨의 어머니 손을 잡자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변에서 모두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전 영문도 모른 채 무슨 일인가 걱정이 앞섰어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요. 재원 씨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제서야 재원 씨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아빠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김미란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빠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재원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어요.
재원 씨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제 아내가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시골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미란 님이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비가 너무 심하게 내렸어요. 시골이라 도로가 너무 좁았는데 제가 운전하던 차가 그만 미끄러져 전복되었죠. 재원 씨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골길에서 저는 차 안에 갇혀 있었고 8개월 된 뱃속의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미란 씨가 저를 발견하고 도와주셨어요. 홀로 저를 차에서 꺼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 밤 미란 씨가 아니었다면 저와 뱃속의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거긴 정말 사람도 잘 안 다니고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거든요. 재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뱃속의 아이가 저인가요? 재원 씨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아이가 바로 너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미란 씨 덕분이야. 그 말을 듣고 재원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재원 씨의 아버지가 저희 엄마께 물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남편의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야 했어요. 그때 저도 임신 중이어서 더욱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도와드린 후 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제 연락처를 남겼지만 그 후 제가 떠나게 면서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찾았습니다. 재원 씨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성함만 알고 있었고 다른 정보가 없어서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과 연인이 되어 만나게 될 줄은. 그 순간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재원 씨의 가족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재원 씨는 조용히 일어나 저희 엄마께 다가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도 재원 씨의 어머니께 인사를 올리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지만 오히려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30년 전의 인연으로 더욱 가까워졌고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오랜 세월을 뛰어넘는 특별한 인연의 완성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 재원 씨의 어머니는 저희 엄마께 특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사고 당일 병원에서 어머니가 남기고 간 쪽지였어요. 그 쪽지에는 간단한 연락처와 함께 아이와 어머니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원 씨의 어머니는 그 쪽지를 30년 동안 간직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은인을 꼭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은 결혼 3년 차가 되었고 얼마 전에는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이름은 연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가족의 특별한 인연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요. 가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필연인지도 모른다고요. 30년 전 어두운 빛 속에서 두 여성의 만남이 오늘 우리 가족을 만든 소중한 씨앗이 되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가끔 말씀하세요. 내가 그날 다른 길로 갔더라면 혹은 조금 늦게 출발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작은 선행이 훗날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엄마의 그날의 선택과 용기가 30년 후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 상견례 날은 단순한 첫 만남의 기념일이 아닌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특별한 인연의 재회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두 가족이 모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어져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이어져 있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견례 날 예비시댁에서 친정엄마께 올린 그 큰 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30년 동안 간직해온 깊은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마도 30년 후 우리 아이 연희가 누군가와 인연을 맺게 될 때 또 다른 놀라운 연결고리가 발견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도 우리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기억하며 인연의 소중함과 선행의 가치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든 만남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저희 엄마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는 재원 씨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재원 씨의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의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 김미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앨범은 재원 씨의 성장 과정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께 전하고 싶었던 마음들로 가득했어요. 재원 씨의 첫 걸음마, 첫 생일,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 사진.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시어머니는 엄마께 감사하는 짧은 글을 남겨두셨던 거였어요. 그 앨범을 보면서 저는 마치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한 여성의 선택이 얼마나 깊고 넓게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지난 명절에 저희 가족과 시댁이 모두 모였을 때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오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30년이라는 시간도 지우지 못한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께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내 차가 전복되고 빗속에서 혼자 절망하고 있을 때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사돈이 아니었다면 나는 우리 재원이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아들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으셨어요. 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나도 임신 중이었고 당신의 상황이 내 일처럼 느껴졌어요. 내 뱃속의 아이가 소중한 만큼 또 그 아이를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내 선택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손을 더 꼭 잡으셨어요. 당신은 그날 밤 빗속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춰주셨고 저와 재원이를 살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려고 그동안 못 찾았나 봐요. 고마워요, 사돈.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저는 어떤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비친 한 줄기 빛이 3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따스함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이없었던 그 일을 말씀드릴게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저희 집을 좋아하셨다고 해야겠네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건물도 2채나 가지고 계셔서 경제적으로는 꽤 넉넉한 편이었어요. 저도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았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어릴 때 시어머니와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자 남편이랑 시누를 키우셨다고 했어요. 시댁은 저희 집과는 정반대로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시누도 취직이 안 돼서 계속 집에만 있었고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혼 후에도 시댁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원래도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시댁에 용돈을 10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집에만 줄 수는 없으니 친정에도 똑같이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친정에서는 처음에 괜찮다고 마다하셨지만 저희는 양가에 똑같이 용돈을 드렸어요. 사실 결혼할 때 신혼집 구하면서 친정에서 2억이나 보태주셨거든요. 그래서 받은 게 있으니 저도 드리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남편도 저도 맞벌이다 보니 그렇게 용돈을 드려도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저한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놈의 돈.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돈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다 보내드렸어요. 남편이 저랑 친정에 정말 잘해주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시누랑 같이 사시는데 한 달에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이번 달 전기세가 많이 나왔네.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번에 동창들끼리 여행 가기로 했는데 나만 빠지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용돈 좀 줄래? 시누 취직 준비하려니 학원비가 필요하다더라.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시면서 저한테만 따로 돈을 요구하셨어요. 남편한테는 절대 말씀 안 하시고요.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노골적이 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밥 먹을 때도 너희가 사는 거지? 하시면서 절대 계산을 안 하세요. 어차피 저희가 사드리려 했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매번 늘 돈 나가는 일에는 너희가 내는 거냐고 꼭 확답을 들으셔야 했거든요. 또 일부러 저희가 장 볼 때 따라오셔서 같이 장을 보시면서도 본인 것까지 다 저희 카드로 계산하게 하시고요. 정말 은근히 얄미운 짓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는 본인이 쓸 것들까지 잔뜩 담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계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남편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저만 있을 때는 또 노골적으로 그러시니까 은근히 스트레스였어요. 어느 날은 시누 취직이 계속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시누랑 같이 카페 같은 걸 해보고 싶다면서 저한테 가게 좀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시누가 가게 차린다고 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요. 남편과 상의 끝에 적어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라도 꾸준히 해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럼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런데 시누는 3개월도 제대로 못 버티더라고요. 맨날 힘들다, 사장이 까다롭다, 손님들이 불친절하다 하면서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보기엔 핑계거리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결국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동네에 작은 카페를 내줬어요. 보증금이랑 집기료해서 거의 5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동네 장사라 큰 매출은 안 됐지만 생활에는 보탬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카페를 내준 후에도 시어머니의 돈 요구는 계속됐어요. 카페 운영하면서 부족한 재료비, 인테리어 추가 공사비, 심지어는 시누 용돈까지 저한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카페 매출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하다면서 계속 손을 벌리시는 거예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은행인 줄 아시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극한으로 치달았던 건 신도시 아파트 이야기였어요. 저희 동네 옆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섰거든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저한테 은근히 이사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부러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새 아파트가 깔끔하고 좋다면서 구경도 다녀오셨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빼면 7천만 원 정도는 나온다면서 거기에 좀 보태서 새 아파트를 사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까지 들먹이시더라고요. 누구네 며느리는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합가를 했다면서 그 며느리는 정말 효부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사달라고 말은 안 하시면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한다면서 저희 집 형편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저희 집도 친정에서 보태줘서 대출까지 껴서 구했는데 저희 친정 형편 운운하면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는 게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친정에서 차를 사주신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드린 용돈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보태서 샀다면서 아이 키우려면 차 한 대 더 있어야 편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도 늘 친정에서 도움받는 만큼 더 열심히 챙겨드렸고요. 그런데 그 운명의 날이 왔어요. 시어머니랑 시누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차까지 사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집은 용돈이 필요 없나 보네. 하긴 너희 집은 그거 아니어도 잘 살잖니.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용돈 우리한테 다 보내면 안 되니? 그 차도 어차피 꽁으로 생겼는데 너희 신우 줘라. 너희는 어차피 차 한 대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편 모르게 해드린 돈만 해도 얼마고 친정에서는 그동안 도움 준 게 얼마인데. 항상 돈.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몰래 해드린 게 얼만데. 친정 드리는 돈까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차도 친정에서 제가 임신했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놈의 돈. 이제 정말 힘드네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결정해.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한 달 양가용돈 동등하게 드리는 거 외에 앞으로 시댁의 지원은 절대 없을 거야.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어. 남편이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 몰래 이 사람한테 받은 거 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다신 저희한테 돈 요구하지 마세요. 가게까지 내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자식한테 손 벌리실 거예요? 더 이상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그동안 자기 몰래 돈 많이 해줬냐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해드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항상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돈 요구하시고 친정 드리는 것까지 아까워하시는 거 이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며칠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진짜 그럴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머님, 저희도 이제 아이 태어날 텐데 제대로 준비해야 해요. 그동안 충분히 도와드렸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너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2억이나 해줬다면서. 그런데 겨우 나한테 그 정도 해주는 게 아까운 거냐?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그 2억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돈을 뜯어간 거였구나 싶었어요. 어차피 그 돈은 신혼집 매매하는데 다 들어갔는데 말이죠. 어머님, 그 돈은 저희 신혼집 마련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해드렸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겠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연락하셨어요. 때로는 울먹이며 애원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 협박하시기도 하고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마음이 돌아섰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결혼 허락 안 했을 거야. 남편도 처음엔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저만 탓하시고 돈 요구를 멈추지 않으시니까 결국 연락을 끊었어요. 신우도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편을 들었지만 카페 운영하면서 직접 돈 벌어보니까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신우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면서 자기도 돈 버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요. 그래도 제 덕분에 가게라도 있어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거라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우와는 관계가 조금 회복됐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시댁과 적당한 선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용돈 외에는 지원을 끊으니까 그래도 신우가 카페 운영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대로 선을 그는 게 참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또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물론 가족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선을 그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먼저 선을 넘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지킨 것 뿐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내 아이만큼은 이런 스트레스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요.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아이도 행복하잖아요. 남편도 이제는 시댁 눈치 보지 않고 저희 가정에만 집중해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시댁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더 편해졌거든요. 신우는 가끔 아이 선물도 보내주고 안부도 물어봐요. 신우도 이제 철이 좀 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도 신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손자 소식을 들으시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 선은 계속 지킬 생각이에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시작이거든요. 제가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잖아요. 시댁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친정에서 해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해요. 사실 친정의 지원도 그동안 친정 부모님이 열심히 일한 대가인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거니까요.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몰래 돈 요구받을 일도 없고 가족끼리 밥 먹으면서 눈치 볼 일도 없고요. 정말 시원하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댁이나 친정이나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확실히 해야죠. 저는 다행히 남편이 저를 지지해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만약 남편이 계속 시댁 편만 들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저를 좋아해 주셨을 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저희 집 경제력을 좋아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이렇게라도 해야 제 가정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킬 생각이에요. 아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엄마가 당당하게 살았다는 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7개월 만에 저는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남편과 만나 결혼했죠. 부모님이 투자용으로 구매해 두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각자의 일과 꿈을 존중하며 살아왔어요. 저희는 생활비만 반반씩 내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방식으로 살았거든요. 그게 서로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 가족만큼은 정말 각별하게 잘 챙겼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있었어요.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병원비도 따로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더 골치 아픈 건 시누이였어요. 이혼하고 7살 아들과 함께 시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남편한테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학원비 부족하다, 생활비 모자르다, 아이 옷 사야 한다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요. 빌린 돈을 갚은 적도 거의 없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각자 돈 관리하기로 했는데 왜 신경 쓰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거래 내역을 우연히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매달 시댁으로 나가는 기본 용돈이 100만 원이고 거기에 시누이한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30에서 50만 원씩 추가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훌쩍 넘게 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남편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한테는 정말 계산적이었어요. 어쩌다 한번 만나서 밥을 먹어도 한 번도 계산을 하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시댁 식구들한테는 엄청 자비로운데 말이죠. 그러던 중 결혼 5개월째 되던 해봄, 엄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병원에 가시게 됐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자궁근종이 심하게 진행되어 자궁적 출술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근종 중 일부가 악성 가능성이 있어서 정밀검사와 함께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죠. 엄마는 58세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고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던 분이에요. 병원에서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 약 8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남편과 함께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우리가 엄마 병원비를 도와드리자고 했더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시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냐고 하는 거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건 맞지만 그게 자식인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될까요? 더군다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건데 말이에요. 그래도 내 엄마이고 우리가 혜택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니네 집 형편을 우리가 모르냐며 굳이 오버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저는 제 적금을 깨서 엄마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악성이 아닌 양성 근종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안도했죠. 엄마가 퇴원하신 후에도 저는 매일 안부를 묻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와 보양식을 챙겨드렸어요. 수술 부위가 아물 때까지는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무관심하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64세로 남편을 홀로 키우시며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평소 남편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효자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 생일 선물로 남편이 준비한 건 일본 온천 여행 패키지였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일본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한다며 온천도 좋고 쇼핑도 하실 수 있게 일주일 코스로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병원비 800만 원은 아까워하더니 시어머니 여행비는 선뜻 쓰겠다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는 아직 회복 중인데 뭔가 좀 그렇지 않냐고 했더니 아픈 사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사람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아픈 사람은 어차피 회복되면 되는 거고 건강한 사람이 더 우선이라면서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결혼하고 시어머니 첫 생신인데 저보고 좀 보태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제가 엄마 병원비 같이 도와드리자고 할 때는 그럴 필요 없다고 냉정하게 거절하더니 저와 상의한 것도 아닌 시어머니 여행 자금을 갑자기 당연하다는 식으로 보태라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결국 저는 지금 여유가 없어서 못 도와드릴 것 같다고 엄마 병원비로 적금도 깼다고 했어요.
남편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국 혼자서 시어머니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죠. 일본에서 매일 사진을 보내시면서 아들 덕분에 평생 못 가볼 줄 알았던 해외여행을 하게 됐다고 감격해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원래도 계산적인 성격이었지만 내 가족과 자기 가족을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도 계산적으로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은근히 이것저것 돈을 요구할 때도 선뜻 나서지 않게 됐죠. 얼마 후 저는 승진했어요. 원래 저희는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연봉도 올랐으니까 생활비를 좀 더 내면 어떻겠냐고, 비율로 따지면 제가 더 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정했던 대로 반반씩 내는 게 맞고, 연봉은 각자 능력이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도 빨리 승진하면 되겠다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어요. 제가 승진한 것에 대해 축하해주기는커녕 자격지심을 드러내며 비아냥거렸죠. 원래도 체면을 중요시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나 봐요. 사실 이것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결혼한 사이이고 자신의 아내인데 누가 더 많이 벌든 좋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차를 바꿨어요. 타던 국산차를 팔고 수입차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차를 왜 갑자기 바꿨냐고 물어봤더니 내 돈으로 산 건데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저축은 하고 있냐고 했더니 내 돈 관리에 왜 신경 쓰냐며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으니 신경 끄라고 하더군요. 결혼했으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돈 쓰면 나중에 어떡하냐고 했더니 귀찮은 듯이 무시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각자 돈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부인데 미래를 위한 계획은 함께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마치 저와 상관없는 독신자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삐걱거리며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며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까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응급실에 누워 계셨고 남편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위암 2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위의 3분의 1을 절제해야 하고 수술 후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남편은 울먹였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위암이라는 소식에 가슴이 먹먹했죠. 수술 일정을 잡고 입원 수속을 마친 후 남편이 저에게 간병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연차도 월차도 다 써서 휴가를 못 낸다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갑자기 휴가를 어떻게 내냐며 간병인을 구하던가. 신우가 간병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니네 부모였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며 노력도 안 해보고 간병인한테 맡기라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하냐고 나도 팀장이라서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더니 팀장이면 더 쉽게 휴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당연하다듯이 말했어요. 솔직히 간병비 낼 돈도 부담스러웠겠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에 제 일을 인정해주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만 며느리 도리를 들먹이는 거였어요. 그럼 너는 우리 엄마 아플 때 뭐 해줬냐고, 병원비 내자고 할 때도 안 된다고 했잖냐고 했더니 그거랑 이거랑 다르다며 니네 집은 돈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금 친정 부모님이 마련한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살고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니네 잘난 부모 덕분에 아주 고맙다며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우쭐 뗄 거냐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했으면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라며 간병 한 번 못 해주면서 며느리 노릇은 언제 할 거냐고 도리라고는 모르는 년이라고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막말까지 나오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죠. 몇 시간 후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왜 혼자 와버렸냐며 아픈 어머니 병원에 있는데 뒤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병인 부르라는 게 며느리가 할 말이냐고 하길래 그럼 당신 부모님이니까 너가 간병하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강요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또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자꾸 말끝마다 니네 집, 니네 부모, 니네 엄마, 니네 아빠. 그 말들이 너무 거슬렸어요. 마치 저희 집을 무시하는 그 태도도요. 그때 저는 방으로 가서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바로 7개월 전 작성해둔 혼인신고서였어요. 저희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미뤘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그때 하자고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이었죠. 거실에서 여전히 소리 지르고 있는 남편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결혼할 때 작성한 혼인신고서라고 했어요.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려고 할 때 저는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뭐 하는 거냐며 놀라는 남편에게 여기서 그만하자고 혼인신고. 안 한 게 우리 둘 다한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렇게 안 맞는데 서로 참고 살 이유 없다며 하루빨리 짐 정리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죠. 남편은 한참을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들어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미안하다며 자기가 어제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고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할 거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내 말이 다 맞았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7개월 동안 쌓인 실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이미 늦었다고 더 이상은 힘들다고 했어요. 나중에 더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고요. 결국 저희는 정식으로 헤어지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를 안 해서 법적으로는 이혼 절차도 필요 없었죠. 남편은 한 달 안에 짐을 빼고 나갔고 저는 아파트를 부모님께 돌려드렸어요. 그 후 저는 혼자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가치관과 인생관이 맞아야 하고 서로의 가족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회사 프로젝트로 협업하게 된 다른 회사의 부장님이었는데 5살 연상으로 사별하신 분이었죠. 그래서인지 사람을 보는 눈이 깊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무엇보다 저와 제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었고요. 결혼 한 달 전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어요. 많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로 빚까지 졌다고 해요. 그때 샀던 비싼 차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여전히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돈만 달라고 해서 남편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거예요. 서로의 부모님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가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성격과 가치관은 특히 더 그렇죠. 남편이 제 가족을 무시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결혼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역시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혼자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장애 등급을 받으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가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게 되셨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아파트 청소 일도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셨어요. 저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저희 둘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 서울의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몇 년 일하면서 투룸 빌라로 이사도 하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저보다 2살 위였고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1년 정도 사귀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할 때 남편이 먼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양쪽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어떨까? 매달 100만 원씩. 저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었던 터라 흔쾌히 동의했죠. 저희 둘 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아직 아이도 없었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결혼 후 남편이 매달 천안에 계신 부모님께 1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물론 시어머니께도 보내드렸겠죠. 처음에 어머니는 받지 않으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드리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니 그제야 받아주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여전히 이곳저곳 일을 다니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이제 용돈 보내드리는데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세요. 아니야,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이 들면 일하고 싶어도 못하거든. 어머니는 늘 이렇게 답하셨지만 그래도 용돈을 받으시니 조금은 여유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은 처음엔 평범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개발자였고 저 역시 제 일에 만족하며 살았죠.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니면서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도 계속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핸드폰만 보고 있는 일이 잦아졌죠. 뭘 그렇게 보고 있냐고 물어보면 주식이나 코인이 요즘 인생 역전의 기회라면서 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보, 이제 그만 보고 자요. 미국 장이 곧 열려. 조금만.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어요. 남편은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 하면서 거의 24시간 주식 생각만 하고 있었죠. 처음엔 취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중독 수준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더 심각한 건 남편이 성격 변화였어요. 주식으로 돈을 잃은 날엔 짜증을 내고 이익이 나면 또 과도하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주말에 어디 나가자고 해도 주식 차트를 봐야 한다며 거부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날 즈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주식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죠. 처음엔 소액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신용대출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두 동원한 상태였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 걱정을 무시하며 더 큰 투자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모님께 드리기로 한 용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죠. 어느 날 갑자기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엄마가 다쳤어. 지금 병원에 계셔. 뭐라고? 어떻게 다치셨는데?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시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치셔서 입원하셨어. 저는 급하게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병원에서 어머니를 뵈니 많이 아파하고 계셨어요. 속상한 마음이 컸어요. 매달 용돈도 드리는데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는데 왜 알바까지 했어요? 연금 나오는 거랑 하면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박서방이 너한테 얘기 안 하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돈은 다 그쪽으로 보내줬지. 나는 그런 줄 알고 다시 일을 시작한 거야.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드릴 용돈을 시어머니께 더 드린다며 가져간 거였어요. 제가 어머니가 편히 지내시라고 보낸 돈을 남편이 중간에서 가로챈 셈이었죠. 엄마,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응, 내 남편이 그러더라. 어머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셔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저는 즉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파서 입원하신 거 아니냐고 하니 당황해 하시면서 그런 일 없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드릴 용돈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부모님 드리기로 한 용돈까지 중간에서 가로채서 투자하는 거냐고 대출까지 받지 않았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인생은 원래 한 방이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다 갚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남편의 주식 중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와 제 가족까지 속이면서 돈을 가져다 쓰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좋아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바로 천안으로 내려가서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직접 용돈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화를 내시기보다는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죄송하고 미안했죠.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여보 주식 이제 그만하고 상담받아. 아니면 이혼할 거야. 이혼? 너 진짜야? 진짜야. 네가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주식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도 용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심지어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께도 제가 돈이 없다고 용돈을 못 준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으셨죠.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자 놀라셨어요. 그럼 우리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이 녀석이 정말. 어쩌려고. 네. 제 친정에 드릴 용돈까지 가져다가 주식에 썼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무리하게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거고요. 심지어 지금 빚도 많아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 무너지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한테도 아내한테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시어머니는 그날 남편을 불러서 크게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이혼 수속도 다 끝난 상황이라 돌이킬 수는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 말만 듣고 너한테 서운해 하기만 했단다. 부족하겠지만 이 돈은 너의 친정에 보내드리렴. 비록 가족으로의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난 너를 늘 응원하마.
문자를 보고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받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혼을 성사되었어요. 그런데 명절 때엔 저희 어머니한테 직접 안부도 전하시려 전화도 하시고 종종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혼한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소식도 가끔 들려왔어요.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제 삶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있었고 새로운 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가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후유증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셨고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 상태였어요. 그 후로 저는 종종 시어머니 간병을 도왔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말씀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셨고 걸으시는 것도 가능해지셨죠. 몇 개월 후 시어머니는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죠. 혹시 너희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준호가 정말 많이 변했어.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처럼 남편이 정말 변한 것 같기도 했고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느꼈던 가족의 소중함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어머님, 준호 씨가 변했다는 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자고 하셨죠. 그 후로도 저는 시어머니와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어요.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를 드리고 가끔은 직접 뵈러 가기도 했죠. 남편은 그 후로 정말 많이 변했다고 들었어요. 주식은 완전히 손을 뗐고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죠. 가끔 시어머니를 통해 안부를 들을 때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다시 결혼하기를 바라시지만 저는 정말 급하지 않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최근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 클래스를 다니기 시작한 건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죠.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인데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선택한 삶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새로운 도전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을 기회가 생겼거든요.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로 2년 정도 나가는 건데 새로운 경험을 쌓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두 분 다 하고 싶은 일 다 해보라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두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용기가 났어요. 아마 내년쯤에는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봅니다. 한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가족의 소중함, 진실한 관계의 가치,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까지. 비록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혼 뒤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히 두 어머니께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겪어도 결국에는 더 좋은 내일이 올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건설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첫째는 일찍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지금은 남편 사업을 도우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둘째가 정말 걱정이었죠. 둘째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외모도 평범하고 조건도 나쁘지 않은데 35살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 둘째를 보면 남편과 저는 정말 속이 타들어갔어요. 워낙 공부만 하고 자라서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매번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어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했죠. 첫째는 결혼도 일찍 하고 손자까지 안겨줬는데 둘째만 보면 한숨만 나왔어요. 주변에서도 저희 둘째 같은 조건이면 결혼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집에 와서는 결혼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정말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 얼마나 애가 탔던 일인데 말이에요. 둘째 말로는 상대방이 간호조무사이고 나이는 26살로 아들보다 9살 어리다고 했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게다가 둘째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워낙 연애 경험이 없던 아이라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럼 정식으로 인사 나눌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둘째도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고 했죠. 둘째가 예비 며느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저는 정말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차리면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첫째 부부도 함께 와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예비 며느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정말 설렜죠. 드디어 예비 며느리가 왔는데 생각보다 어리고 예뻤어요. 싹싹하고 예의도 바른 것이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죠. 간호조무사라고 소개했고 부모님은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아이면 우리 둘째를 잘 챙겨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 내내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고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집안 형편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예비 며느리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남편도 싹싹하고 예의 바른 것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저도 정말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예비 며느리는 종종 연락을 해왔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답지 않게 정말 싹싹했어요. 전화도 자주 해서 안부를 묻고 애교도 부리고 정말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다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냐고 안부를 묻거나 맛있는 것 좀 사다 드리겠다고 하는 식으로 자주 연락하니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죠. 한 번은 둘째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약이랑 죽도 사다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예비 며느리 생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뭐라도 해주고 싶어졌어요. 마침 제 친구 딸이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친구 딸이 어릴 때부터 워낙 저랑도 자주 봐와서 친하기도 했고 종종 들러서 인사하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식사도 하고 선물도 하나 사주려고 했죠. 예비 며느리는 정말 좋아하면서서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해서 친구 딸이 일하는 명품 매장으로 향했는데 예비 며느리는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했죠. 그런데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예비 며느리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갑자기 여기 너무 비싼 것 같다며 다른 데로 가자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친구 딸 유진이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길래 조금 기다리다가 인사를 했어요. 유진이는 어쩐 일이냐고 물어봐서 우리 둘째 예비 며느리라며 생일이라서 선물 좀 사주려고 왔다고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유진이와 예비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 어색했거든요. 혹시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더니 예비 며느리는 이 매장 처음 와본다고 대답했고, 유진이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냥 넘어가고 예비 며느리한테 어울릴 만한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며느리가 급한 전화가 왔다면서 잠깐 받고 온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하고 오라고 했죠. 예비 며느리가 나간 사이에 유진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말 그분이 예비 며느리냐고 물어보면서 저 여자가 저희 매장에서 유명하다며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게 되었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유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저 여자는 남자가 엄청 많다고 했어요. 거의 매주 다른 남자랑 와서 명품 사달라고 한다며 정말 제대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파혼하는 게 맞지 않냐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했는데? 유진이 말로는 그 여자가 명품 매장에서는 정말 유명하다고 했어요. 매번 다른 남자들과 와서 비싼 물건들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 남자들은 모두 나이가 좀 있고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완전히 꽃뱀이었던 거죠. 어떻게 저런 여자가 우리 순진한 둘째를 노렸을까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났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사업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비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안절부절하면서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라고 하면서 나중에 연락한다고 했더니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예비 며느리가 나간 후에 유진이한테 자세히 물어봤어요. 정말 확실하냐고 했더니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했어요. 항상 다른 남자들이랑 와서 비싼 걸 사달라고 한다면서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크게 놀랐어요. 둘째한테 바로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서 일단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여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는 우리 둘째가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속이 터져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더 많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꾸 넌지시 물어보면서 둘째는 왜 남편 사업을 돕지 않냐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결혼할 사이라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결국 며칠 후에 예비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 앞까지 찾아갔어요. 막상 와서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들어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비 며느리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뒤따라갔어요. 어떤 남자와 함께였는데 처음에는 동료처럼 자연스럽게 걸어가더니 병원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는 갑자기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남자는 우리 둘째가 아니었어요.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을 눈을 비볐어요.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더 충격적인 건 예비 며느리가 그 남자와 서슴지 않고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뻔뻔스럽게 말이에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예비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예비 며느리가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어요. 그 남자는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예비 며느리가 그 남자한테 뭔가 말한 뒤 그 남자를 보내고 저를 봤는데 그 전에 보던 싹싹하고 예의 바른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 남자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는 거 아니었냐고 했더니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했어요. 이미 다 봤으면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 9살이나 많은 남자를 사랑이라도 해서 결혼하려고 했겠어요? 돈이라도 좀 있으니 결혼해볼까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글렀네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순간 그 여자의 본성이 다 드러났거든요. 평소에 보던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다 연기였던 거예요. 나이 많은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우리 둘째를 비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럼 돈 때문에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냐며? 그러면서도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냐고 했더니 짜증난다는 식으로 쳐다보더니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서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도 말하고 둘째한테도 다 말했어요. 둘째는 정말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날 회사도 안 가고 방에서 꼼짝을 안 했어요. 그동안 그 여자가 자신을 얼마나 우롱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며칠 후에 둘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서야 그 여자의 추악한 민낯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둘째 말로는 그 여자가 항상 돈 얘기를 넌지시했다고 해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랑하는 사이라서 궁금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결혼하면 시댁에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 물어봤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속이 터져나갔어요. 순진한 건지 모자란 건지. 세상 물정 모르는 둘째를 보니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너무 분해서 며칠 후 다시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날 목격했던 그 남자가 흰 가운을 입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의사였던 거죠. 순간 머리에 피가 확 몰렸어요. 같은 병원 의사였다니. 저도 모르게 그 의사에게 다가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비 며느리의 이름을 대면서 이 여자와 언제부터 만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원래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인데 선생님이랑 만나고 있었던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이런 상황인 줄 알고 있냐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의사는 당황해서 무슨 소리를 하냐며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나 기억 안 나요? 며칠 전에 내가 저 여자 만나러 찾아왔잖아요. 둘이 팔짱 끼고 있었던 거 내가 기억하는데 팔짱만 끼고 있었나? 아주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던데. 그 여자도 저와 의사를 번갈아 보더니 당황해했어요.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 대기하던 환자들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놓고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저 선생님 결혼하셨잖아? 지금 사모님 임신 중이라 휴직 중이신데. 설마 유부남을 꼬여낸 거야? 불륜이야?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병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소문 빠른 곳인지. 그 의사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급히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한테 인생 똑바로 살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알게 됐는데 간호조무사가 유부남 의사랑 바람났다며 의사 부인이 병원에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었다고 했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설마 그 남자가 의사일 줄도 그 의사가 유부남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가정이 있는 남자와도 만남을 갖다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둘째는 처음엔 정말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어요. 그 후로 둘째는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생전 운동에는 관심도 없던 아이가 헬스장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아마 이번 일로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몇 달 후에는 살도 많이 빠지고 훨씬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회사 후배를 소개받아서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과 만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며 천천히 알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성급하게 굴지 않고 천천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날 백화점에서 유진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우리 둘째는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고 지금은 정말 괜찮은 사람과 만나고 있어요. 그 여자가 한 짓에 비해 받은 응징을 생각하면 솔직히 저는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잃은 게 많을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밖에 인생을 살지 못하는지 안타까우면서도 한심하고 끔찍하네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아들들 일에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야겠어요.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세상 물정 제대로 모르는 둘째 놈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야겠네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